새벽 6시 눈 내리는 골목길. 신문을 배달하던 소녀 민서의 자전거가 라온그룹 여회장의 벤츠 외제차 앞범퍼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변상하겠습니다. 신문이 가득 든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민서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날은 하필 17년 전 외동딸과 사위를 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매년 이 새벽이면 절로 향하던 라온그룹 여회장 윤혜령은 눈길에 쓰러진 소녀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발 사이로 고개를 든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윤혜령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이 세상을 떠난 딸 서윤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윤 회장 저택에는 이미 손녀라 불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의 이 소녀는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과 행운이 깃드실 거예요. 라온그룹 여회장 윤혜령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는 가장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17년 전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쏟아지던 그날, 라온그룹의 외동딸 서윤과 사위는 눈이 얼어붙은 커브길에서 뒤따르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함께 타고 있던 막 돌진한 손녀 할인이만 사고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채 사라졌습니다. 피 한 방울 없는 눈밭 한가운데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실종은 윤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병원과 경찰서를 전전하며 할인아,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수백 번도 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기적처럼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할인이의 특징과 나이가 모두 같았고 DNA 검사까지 일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회장의 품에 다시 안긴 한 아이. 그녀는 눈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할인이가 돌아왔어. 그 아이를 품은 채 윤 회장은 그렇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의 거짓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17년이 지난 오늘 새벽, 눈길 위에 쓰러진 또 한 명의 소녀가 그 멈춰있던 운명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윤 회장은 그날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딸과 사위의 기일이었어요. 매년 이날이면 윤 회장은 산속절로 향했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할인아, 준비됐니? 윤 회장은 2층으로 올라가 손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은 텅 비어 있었죠. 침대는 어질러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짙은 향수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비서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할인 양은 어젯밤 친구들과 파티에 가신 후 아직 귀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을 텐데. 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할인은 점점 변해갔거든요. 명품 가방을 사달라 조르고 친구들과 클럽에 다니고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엄마 아빠 기일이 뭐가 중요해요? 죽은 사람은 어차피 돌아오지 않잖아요. 작년에 할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 올해도 나 혼자 다녀오지 뭐. 윤 회장은 코트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 아이를 너무 귀하게 키운 걸까?
차는 눈 덮인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하얀 세상이 고요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자전거 한 대가 미끄러지며 차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위험해. 비서 박 과장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쾅! 자전거는 눈밭에 넘어졌고 신문 가방에서 쏟아진 신문들은 차가운 눈 위로 사방에 흩어졌죠. 비서 박 과장과 윤 회장은 황급히 차에서 내렸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눈 속에서 일어나는 소녀. 얼어붙은 손으로 신문을 주워 담으며 그 아이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소녀는 재빨리 자전거를 일으켰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변상하겠습니다. 차 수리비는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다친 것 같은데 병원부터 가야.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신문 배달이 늦으면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요. 빨리 가봐야 해요. 소녀는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 눈길을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발 사이로 사라지는 작은 뒷모습, 찢어진 패딩, 해진 장갑, 낡은 운동화. 그런데 그 눈빛만큼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 아이 서윤이를 닮았어. 네. 눈빛이 내 딸 서윤이와 똑같아. 윤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리움인지 아니면 예감인지. 차는 다시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소녀의 모습뿐이었죠. 왜일까? 왜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걸까? 절에 도착해서도 촛불을 켜면서도 향을 피우면서도 윤 회장은 계속 그 아이 생각을 했어요. 서윤아, 혹시 내가 나한테 보낸 아이니?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윤 회장은 그 소녀를 잊을 수 없었어요.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다만 가슴 한편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 회장은 여전히 그날 새벽의 소녀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도 회의 중에도 문득문득 그 맑은 눈빛이 떠올랐죠. 회장님, 오늘 저녁 할인 양이 친구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비서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친구? 네, 같은 반 친구라고 하더군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가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며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윤 회장은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 옆에 서 있던 소녀. 새벽 눈길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아이였어요. 할머니, 얘는 민서예요. 오늘 과제 때문에 같이 왔어요. 민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라고 합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어서 와요. 편하게 있다가요. 민서의 얼굴을 자세히 볼수록 윤 회장의 가슴은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마의 곡선, 콧날의 모양,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 모든 게 서윤이를 닮아 있었어요. 할머니, 내 방에서 과제 준비할게요. 할인은 민서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 회장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 양,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민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부모님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할머니는 친할머니시니? 아니요, 할머니가 저를 보육원에서 데려다 키워주셨대요. 제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빛 나비 모양의 펜던트. 윤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17년 전 서윤이가 돌이 된 기념으로 딸 할인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던 거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죠. 민서야,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났니? 이거요? 할머니가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할머니가 저를 만날 때부터 목에 걸려 있었다고 하셨어요. 윤 회장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인이 물었지만 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윤 회장은 비서를 급히 불렀어요. 박 과장, 당장 그 아이를 조사해봐요. 민서양의 출생 기록, 보호자, 모든 걸 알아내야 해요. 회장님, 왜 그러시는지? 그 아이가 내 진짜 손녀일지도 몰라요.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할인 양은? 나도 알아요. 하지만 확인해야 해요. 반드시요. 그날 밤 윤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7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교통사고 이후 사라진 아기. 1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손녀. 그리고 한기태 과장이 데려온 아이. 그때 나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믿어버렸을까?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동안 윤 회장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만약 민서가 진짜 손녀라면 그럼 할인은 누구란 말인가? 17년을 함께 산 이 아이는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7년 전 사고 당시의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사고 현장, 부서진 차, 그리고 서윤이가 생전에 만들었던 나비 목걸이의 디자인 스케치. 서윤아, 내가 정말 그 아이를 보낸 거니?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더라도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 박 과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윤 회장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서양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없었어요. 호적에도 병원 기록에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처럼. 보호자는 박순례 씨라는 분입니다. 78세 고령이시고요. 17년 전부터 민서를 키워오셨다고 합니다. 17년 전이라고요? 네, 회장님. 정확히 회장님 따님의 사고가 난 그 해입니다. 윤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혈액형도 확인했습니다. 민서양은 AB형입니다. 회장님과 따님, 그리고 사위분 모두 AB형이셨죠. 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시기, 목걸이, 혈액형,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얼굴. 그럼 할인이는? 회장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인 양의 출생 기록을 다시 조회해 봤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시 병원 담당 간호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분이 이상한 점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DNA 검사 서류가 제출되기 전날 밤 회사에서 나온 한 과장이 DNA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직원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그 직원은 갑자기 퇴사했고요. 확인한 결과 한기태 상무가 그 직원에게 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기태가?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기태, 17년 전 회사의 과장이었던 그 사람. 지금은 상무까지 올라간 그 남자. 더 조사해 보니 한기태 상무가 당시 회사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횡령 의혹이 있었는데 따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윤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그 사고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를 낸 트럭 운전수가 사고 직후 잠적했다는 경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수 쪽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이 한기태 상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윤 회장은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당장 한기태를 불러요. 지금 당장.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확실한 증거는 내가 찾을 거예요. 윤 회장은 비틀거리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17년 전 그날도 이렇게 별이 많았죠. 서윤이가 전화를 걸어왔던 날. 엄마, 회사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한기태 과장이. 그게 딸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다음 날 사고 소식을 들었죠. 내가 그때 더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는데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박 과장 한 가지만 더 알아봐요. 말씀하십시오. 그 트럭 운전수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봐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해요.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5년 전에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가족은? 친척은? 박순례 씨, 민서양을 키운 그 할머니가 그 운전수의 고모였습니다. 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 과장, 낮게 깔린 목소리가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죠. 지금 당장 민서가 사는 곳으로 가요. 비서는 놀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바로요? 그래요. 이 눈이 더 심해지기 전에 그 아이에게 직접 가야겠어요. 윤 회장은 코트를 집어들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윤 회장은 비서와 함께 눈 내리는 골목을 향해 나섰습니다. 주소에 적힌 곳은 낡은 단층 셋방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손잡이를 조심스레 잡아당겼는데 찰칵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열린 듯 가볍게 열려버렸죠. 윤 회장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으로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좁은 단칸방 안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단칸방 벽에는 까맣게 곰팡이가 퍼져 있었고 겨울바람이 스며든 창문 가장자리에는 얼음막이 얇게 끼어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도 먼 곳. 가난과 추위의 냄새가 방 안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도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죠. 방 안은 작고 어두웠지만 구석에는 깨끗하게 접힌 민서의 옷가지들과 신문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위에는 군데군데 꿰맨 이불이 아직 누군가의 체온을 품고 있는 듯 구겨져 있었고 작은 화분 옆 벽에는 민서가 쓴 알바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삶을 버티고 있었는지를 윤 회장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손녀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민서양 새벽마다 신문 배달하고 학교 끝나면 편의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할머니 약값과 월세를 냈답니다. 윤 회장은 방 한가운데 서서 낡은 찻잔 2개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엔 아직 미지근한 차가 남아 있었죠. 그래도 사랑은 받았던 아이 같네요. 비서의 말에 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붙은 몇 장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서와 할머니가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가난 속에서도 따뜻했습니다. 윤 회장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분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구나. 그때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거의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문간에 서 있던 할머니는 아무런 놀람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올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할머니는 작고 구겨진 손에 무언가를 꼭 쥔 채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오셨습니까? 마치 낯선 이를 대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듯한 확신에 가까운 평온함이 담겨 있었죠. 윤 회장은 잠시 말문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남의 전셋방을 허락 없이 연 상황인데도 할머니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방문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윤 회장을 바라보며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참을 망설이던 할머니는 끝내 떨리는 손으로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트럭 운전사였던 조카가 죽기 전 남긴 편지였죠. 그 안에는 그날의 사고와 민서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편지를 읽으며 17년 동안 자신이 몰랐던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잃을까 두려웠어요. 민서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거든요.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었으니까요. 트럭 운전수는 아기를 죽이지 못하고 고모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한기태는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범죄를 덮었던 겁니다. 내 손녀는 17년을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살았고 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는 내 손녀가 아니었어. 그날 밤 윤 회장은 혼자 웃고 있는 딸 서윤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미안해, 서윤아. 엄마가 할인이를 지키지 못했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이제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 잃어버린 17년을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신문을 배달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 기다려라, 할인아. 할머니가 반드시 널 데려올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찾은 진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아팠어요. 윤 회장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한기태와의 대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박 과장, 한기태 상무를 내 사무실로 부르세요. 지금 당장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30분 후, 한기태 상무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하게 부르셔서 회의를 중단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유로운 목소리였어요.
17년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신만만한 태도였죠. 윤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상무님. 예. 한기태가 소파에 앉자 회장님은 그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어요.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한기태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7년 전 변호사 고용했던 기록들, 트럭 운전수의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박순례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운전수의 편지. 이건 한기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 회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당신이 죽인 건 내 딸이었고 숨긴 건 내 손녀였죠. 회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윤 회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7년 전 내 딸 서윤이가 당신의 횡령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당신은 트럭 운전수를 매수해서 사고를 냈죠. 그리고 살아남은 내 손녀를 숨기고 다른 아이를 데려와 나를 속였어요. 한기태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리가 들통날까봐. 그냥이라고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딸과 사위를 죽이고 내 손녀를 빼앗고 17년간 나를 속인 게 그냥이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기태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박 과장, 경찰을 부르세요. 예, 회장님.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기태가 회장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내 딸에게, 내 손녀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가 될 것 같아요? 회장님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한기태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회장님, 제발. 사무실 문이 닫혔고 비명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죠.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내다봤습니다. 17년 만에 밝혀진 진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건 더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회장님은 민서를 다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할머니, 왜 또 저를 부르셨어요? 민서는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서야, 아니 할인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 진짜 손녀란다.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17년 전 교통사고로 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때 너도 차에 타고 있었는데 누군가 너를 숨겼단다. 그리고 나는 다른 아이를 손녀로 믿고 살아왔어.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냥 민서예요. 내 목에 걸린 목걸이. 그건 내 엄마가 너를 위해 만든 거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야.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만졌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그래. 내 엄마 서윤이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매일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를 너무나 사랑했던 엄마가 있었단다. 회장님은 민서를 꼭 안아주었어요. 18년 만에 다시 찾은 손녀. 아이는 회장님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인아.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17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2층에서는 다른 할인이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난간에 기대선 채 굳어버린 표정으로 내가 가짜 손녀라고. 그녀의 손이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날 밤 가짜 할인은 자신의 방에서 무릎을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나는 뭐지? 17년간 회장 손녀로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겨우 2살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갑자기 낯선 남자가 데려갔고 그 다음 날 이 큰 집에 와 있었죠. 이제부터 넌 할인이야. 회장님의 손녀란다. 한기태가 속삭였던 말. 어린 그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따뜻한 집, 맛있는 밥, 예쁜 옷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도. 나쁜 건 나였을까? 아니면 어른들이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은 두 할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진짜 할인 민서는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고 가짜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오늘 진실을 말하려고 해. 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짜 할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알고 있어요. 회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어젯밤에 말씀하시는 것 들어서요. 저는 할머니의 진짜 손녀가 아닌 거죠. 가짜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17년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가 새벽에 신문 돌리는 거 봤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그런데 민서가 진짜 손녀였고 저는 민서 자리를 빼앗은 거였네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어른들이 만든 거짓말의 피해자였던 거야. 가짜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았어요. 진심으로요. 처음엔 이 집이 낯설었지만 할머니가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회장님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실망시켰어요. 명품만 사달라고 조르고 친구들이랑 놀러만 다니고 부모님 기일에도 안 갔잖아요. 가짜 할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진짜 손녀가 아닐까봐. 그래서 더 나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윤 회장은 천천히 가짜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내 마음도 모르고 너한테만 기대를 걸었구나. 할머니, 17년을 함께 산 게 거짓은 아니야. 너도 나도 진심으로 가족이었어. 가짜 할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저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윤 회장은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버리긴. 내가 혈육이 아니어도 나랑 18년을 함께 살았잖니. 우린 여전히 가족이란다. 그리고 윤 회장은 민서도 품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너희 둘 다 내 소중한 아이들이야.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한기태에게 속았던 윤 회장,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가짜 할인, 그리고 17년을 혼자 버텨온 진짜 할인 민서,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며칠 후, 윤 회장은 가짜 할인을 다시 불렀어요. 너 하고 싶은 거 있니?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나한테 말해보렴. 가짜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배우고 싶어요. 그래, 가거라.
윤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 그게 할머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할머니, 대신 약속해. 행복하게 살겠다고. 가짜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18년 만에 뒤바뀐 운명. 하지만 미움이 아닌 이해와 용서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할인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내 엄마한테 가는 거야. 차는 눈 내리는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산속절이었습니다. 17년 전 서윤과 사위의 영정이 모셔진 곳이었죠. 엄마가 여기 계세요?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 서윤이가 여기 계신단다. 법당 안. 촛불이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영정 속 서윤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향을 피우며 속삭였어요. 서윤아, 할인이 데려왔단다. 이제야 정말로 데려왔어. 할인은 엄마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본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할인이요. 늦어서 죄송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이 목걸이를 만들어 주셨다고 들었어요. 18년 동안 이것만 보고 살았어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 없었지만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느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윤 회장은 할인의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내 엄마가 들었을 거야. 분명히. 할머니, 이제 저 울지 않을게요.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할인아. 우리 함께 행복하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촛불은 따뜻하게 타올랐어요. 저를 나서는 길. 할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그날 새벽 제가 자전거로 할머니 차 앞을 스쳤잖아요. 그때 할머니는 왜 저를 계속 쳐다보셨어요? 윤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내 엄마를 너무 닮았거든. 눈빛이 똑같았어.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갔던 거야. 그게 운명이었을까요? 그럼 내 엄마가 보낸 거야. 나한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눈 덮인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속은 따뜻했죠. 그날 밤, 할인은 자신의 방에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나비 목걸이. 18년을 함께한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할머니를 만나게 해줘서.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동안 할인은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었어요. 추운 새벽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은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아이들, 홀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주거 지원을 제공할 겁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할인아,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할게.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회장님과 할인.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 뭐였는데? 내 인생의 영웅이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회장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할머니는 17년 동안 저를 찾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할인아,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회장님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이미 그런 아이란다. 17년을 혼자 버텨낸 내가 더 대단해. 두 사람은 웃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거였죠.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아파하는 대신 함께할 미래를 꿈꾸었어요. 새벽 5시 눈 내리던 그날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고 끊어진 인연은 마침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갔어요.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따뜻한 날들을 보내면서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엔 더 큰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